그는 이미 이른을 넘겼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잉크병 하나,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 한 장. 이 노인은 행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성공도, 인생의 의미라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냉혹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미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책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성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소년, 30년 동안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던 작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게만은 끝내 거짓말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철학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이토록 어두운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 이상하게도 가장 정직한 위로가 되는지, 그 답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88년 겨울, 발트의 연안의 항구 도시 단치. 눈이 내리던 아침,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상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었고, 집에는 하인이 있었으며 방은 10개가 넘었습니다. 식탁에는 늘 고급 음식이 올랐고, 아이의 미래는 이미 안전하게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대화는 꼭 필요할 때만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굳은 얼굴로 집 안을 걸어 다녔고, 말을 할 때조차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기쁨이 아니라 책임을 말하는 투였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성취가 아니라 의무였고, 성공은 만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교적이었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으며 사람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에 가까웠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고, 가정은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체면을 유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한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따로였고, 집은 넓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감각은 훗날 그의 철학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가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아들을 데리고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상업을 가르쳤습니다. 파리, 런던, 네덜란드,
화려한 도시들이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번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런던의 공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었고, 파리의 사교 모임에서는 웃음 뒤에 숨은 계산과 위선이 보였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마다 탐욕이 있었고, 말이 아름다울수록 진심은 얕아 보였습니다. 소녀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직 16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일기장에 이런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괴롭힌다. 만족은 잠깐이고 욕망은 끝이 없다. 너무 이른 나이에 품기에는 무거운 생각이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감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위안을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을 겪게 된다. 이 말은 책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겪은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던 집, 그러나 속으로는 늘 비어있던 공간. 쇼펜하우어의 비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고독이 평생 동안 그를 떠받칠 사상의 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직접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아야 상인이 된다.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그는 유럽의 중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지도 위의 이름들이 현실이 되었고, 거리마다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눈부셨습니다. 큰 건물, 북적이는 시장, 넘쳐나는 물건들. 어른들은 이것을 문명이라고 불렀고 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시선은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는 곳에 멈췄습니다. 런던의 한 공장 안에서 그는 멈추지 않는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옆에 서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얼굴에 어린 기색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쳐도 피가 나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감독관의 눈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사람들은 부유하다고 불렀지만 그 부유함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식사를 하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는 또 다른 얼굴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살롱이라 불리는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은 우아한 말투로 예술과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품이 있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오래 듣고 있으면 말 사이에 다른 계산이 섞여 있음을 소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가까이 두면 이득이 되는지. 웃음은 많았지만 진심은 얕았습니다. 친절해 보였지만 마음은 쉽게 닫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항구에서는 상인들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계약서 위의 글자는 정직해 보였지만 저울은 종종 기울어 있었습니다. 물건은 포장으로 가려졌고 말은 사실보다
부풀려졌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진실보다 이익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속이고 거래에서는 속임수를 쓰던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 정직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교육이었지만 동시에 환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려 했지만 소녀는 그 이면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행동으로는 이익을 따랐고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일기장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문장은 놀라울 만큼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고통을 만든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른 욕망으로 바뀌고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배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를 조숙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숙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현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이른 장면들을 그는 반복해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으며 노력과 보상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 개인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욕망과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 그는 아직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의심하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린 이 의심의 눈은 다시는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문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만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1805년 봄, 아직 꽃이 제대로 피기도 전이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짧고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창고 다락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해 보였고 사고 전날 밤에도 혼자 창고를 서성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자살이라는 단어는 집 안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17살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장례식 내내 조용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성공했지만 늘 지쳐 있었고 부유했지만 한 번도 편안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삶의 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잉크병은 말라 있었으며 펜은 부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에서는 배들이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나르고, 누군가는 흥정을 하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삶의 전부였던 하루가 세상 전체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보다 더 차갑게 다가온 것은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 삶은 세상 전체에서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 한 사람의 고통도, 한 사람의 좌절도 세상은 멈춰서서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개인의 슬픔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죽음은 또 다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도시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그 결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함께 머무를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기 그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가족도, 성공도, 명예도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얻은 지나치게 솔직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슬픔에 의미를 덧붙여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는 낮아졌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도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설명해야 한다면 그는 꾸며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불편하더라도 사실에 가까운 말을 선택하겠다고. 이 선택은 훗날 그의 인생을 고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세상이라는 이 차가운 진실은 그의 사유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생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별을 끝내 놓았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바이마르였습니다. 예술가와 작가들이 모이고 자유로운 대화와 사교가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듯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곧 문학 살롱이 열렸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드나들었고 시와 소설이 낭독되었으며 밤늦도록 음악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치와 감각에 감탄했고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된 듯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 무렵 20살이 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찾아 바이마르를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모자는 이상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들을 향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롱 한쪽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술의 아름다움, 인간 정신의 고귀함,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가 삶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지나치게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이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설득하려는 말투도 논쟁을 걸려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아온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삶은 다시 원래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이 만들어낸 착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렬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식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이 다른 얼굴을 하고 반복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보를 말하지만 고통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솔직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웃음은 멈췄고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야. 웃고, 이야기하고, 기분 좋은 말만 오가는 곳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시선을 돌린 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항상 분위기를 가라앉혀. 사람들이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 잠깐의 침묵, 그리고 결정처럼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 삶을 지켜야 해.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자신은 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한숨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아무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평생 인정받지 못해.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는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안부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결별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갑니다. 사랑도, 가족도 결국은 자기 행복을 먼저 선택한다는 생각이 그 안에서 굳어집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기대가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어진다. 이 냉소는 순간의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혼자 서는 편이 덜 아프다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든다고. 어머니와의 결별 이후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철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철학자가 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이 그가 끝까지 붙잡고 갈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기로 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본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철학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집을 떠난 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 그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고 기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위로받기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보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을 읽었고 칸트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끝내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세상이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고 역사는 점점 더 나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말들이 현실과 어긋나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했고, 인정을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들조차 오래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이루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족은 늘 잠깐이었고 삶은 다시 부족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반복을 보며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이 말은 삶이 늘 비극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상태 자체가 끊임없는 결핍을 동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언가는 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예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간 조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의는 그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명성을 원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고, 그래서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삶을 더 지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많이 이루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개인의 부족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삶의 구조가 원래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탓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고통의 구조를 차분히 글로 옮기며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닿게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가장 긴 고독의 시간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미룰 것도, 더 고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혼자 앉아 써 내려간 원고는 두껍고 묵직했고, 그 안에는 그가 본 세상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삶의 고통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책은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는 이 제목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신문에 실릴 평론을, 사람들의 반응을, 논쟁과 비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도 책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점에는 책이 놓여 있었지만 집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드문드문 서평이 나왔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어둡다는 말, 위험하다는 말, 쓸모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에는 깊은 허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본 세상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실은 언제나 늦게 받아들여진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위로이자 버티기 위한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그 무렵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글이 아니라 말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젊은 학생들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강의 시간을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같은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진리가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그쪽으로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말, 욕망은 끝이 없다는 말, 성공도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젊은 학생들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강의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혼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말해야 할 내용은 남아 있었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학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철학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걷다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서가 한쪽에서 자신의 책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등은 발에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평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점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이름은 더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철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 침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듣지 못하는 말들을 언젠가를 위해 남겨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늦게 끝날지를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시간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결국 한 도시로 들어갑니다.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완전히 외딴 곳도 아닌 도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기에는 이보다 나은 곳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삶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나 기분이 그 리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을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글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다만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남겼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늘 같은 길로 나와 마인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길은 늘 같았습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개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기대를 강요하지도 않는 존재. 그는 인간에게서 얻지 못한 신뢰를 이 조용한 동행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으로 보았습니다. 늘 혼자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란 대개 그 사람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멈췄고 욕망과 불만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들이 그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큰 기쁨도 없었고 더 이상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글을 쓰고, 걷고, 음악을 듣고, 잠자리에 드는 일, 이 반복 속에서 그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것, 큰 의미가 없어도 하루는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고독한 삶이 그를 완전히 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남아 있었고 불면의 밤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태를 더 이상 비정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완전한 평온은 환상에 가깝다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용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은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그를 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문득 그를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가 조금씩 거치듯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의 책이 다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다기보다는 시대가 뒤늦게 그를 따라온 쪽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의 문장이 자신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당신의 글이 제 삶을 설명해 주었다는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말해주어 고맙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편지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놀라지도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아무도 듣지 않던 말들이 이제야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다시 찍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읽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더 좋은 종이와 더 큰 활자를 요구했습니다. 책은 빠르게 팔려나갔고 그의 이름은 신문과 강의실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무도 찾지 않던 이름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은 일상을 흔들지 못했고 외로움을 없애주지도 고통을 지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명성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조차 그는 이어냈습니다. 세상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고. 그는 잠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디는 방법을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쳐 있다는 뜻이네. 삶을 편하게 만들려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게. 욕망을 키우면 그만큼 실망도 같이 커진다네. 대신 타인의 고통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그것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 그의 말은 위로도 해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아 천천히 작동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면의 밤이 있었고 인간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덤일 뿐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조용히 되뇌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과 명성은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철학은 다시 한번 그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자 그의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먼저 차올랐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는 멈추지 않고 걸었던 산책길에서도 이제는 중간중간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변화를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온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산책 시간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삶의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일과를 놓는 순간 삶 전체가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익숙한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어느 여름날 그는 평소처럼 마인강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쉬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강물은 느리게 흘렀고 햇빛은 수면 위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자주 멈추게 되었습니다. 몸은 분명 쇠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불면은 노년에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여전히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밤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밀려와도 그 의미를 정리하려 하지 않았고 과거를 되돌리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삶이 완전히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적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존재는 사라지지만 삶 그 자체는 계속된다는 생각을 그는 평생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침대와 소파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숨이 차 오래 누워있기가 힘들었고 앉아있는 편이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공기는
어느새 가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질문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런 구분은 이미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정직했는지 거짓 위안으로 도망치지 않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큰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간혹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존경한다는 사람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많지 않았고 남겨야 할 말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이지. 그렇다고 두려움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린다네. 나라고 다를 게 있겠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삶을 고통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삶이 조용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마지막에 찾아오는 착각일지 모른다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이 소중해 보이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함께하던 개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참 단순하게 살았구나. 욕심도 없고 속일 일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었지.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삶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렵구나. 그 말은 개에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어쩌면 스스로에게 하는 마지막 정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밤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이어진 수많은 불면의 밤들처럼 이 밤 역시 억지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희미한 빛이 다시 창문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리듯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을 내려놓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짓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고 합니다. 평생 세상을 의심했고 삶을 질문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 정직함 속에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이름과 그가 남긴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밤에 조용히 닿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그의 문장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밤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는 묘한 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을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정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말해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의미를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행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끝까지 쓸모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요즘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이 원래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속도가 느려지는 이 시기는 어쩌면 가장 솔직한 인생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애써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어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